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6년 8월 9일입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칼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에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 변동이 좀 있습니까? 개인 소형 넘버고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가 소폭 빠졌고요. 네. 다른 면허권은 전주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형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 소형 1.5톤 이하 2,7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전주 대비 50만 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는 2,650만 원, 전주 대비 50만 원이 하락했고요. 개인 중형 1.5톤 초과 16톤 이하 전주와 동일하게 2,25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대형 16톤 초과 2,900만 원 전주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출애라는 5천만 원, 덤프오더는 3,75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개인 소형이 왜 좀 빠졌어요? 하기 휴가와 겹치면서 매도 물량은 꾸준히 늘어나는데 매수 물량이 뒷받침을 못 해줘가지고 일시적인 현상이고 다시 9월 달 정도 되면 소폭 상승으로 돌아섰을 거예요. 네. 예. 결국 뭐 다음 주 전망은 큰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8월 17일 하기 휴가 거의 8월 17일이면 거의 종료되잖아요. 네. 그 이후의 추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번 주 화물차 매매건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건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이분은 66년생으로 해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30몇 년 동안 근무하시다 정년퇴직을 하고 한 1년 동안을 집에서 쉬었다 그래요. 집에서 쉬다 보니까 생활 리듬도 깨지고 그 자체가 무의미해졌는데 이분은 1년 정도 휴식 기간을 가지면서 뭐를 해야 될 건지 뚜렷하게 설정을 해가지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오셨는데 1톤 포터 신차와 영업용 면허권을 함께 구입하셨는데요. 퇴직해서 1년 정도 그냥 쉬다 보니까 너무나 삶이 무의미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화물차를 해가지고 시작했다는 거 본인이 그 결심을 굳혀가고 오셔가지고 체계적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선탑까지 3일 선탑 해드리고 우리 유튜브 채널에 가끔 나오시는 분인데 경기도 오포에 사시는 어르신한테 일거리까지 부탁을 해가지고 한 달에 6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컨설팅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드렸는데 지금 며칠째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루하루가 굉장히 즐겁다는 거예요. 지금 여름이라 굉장히 덥잖아요. 땀이 나서 온몸이 흠뻑 적셔가지고 가더라도 집에 가면은 사모님한테 여보 그동안 하루 종일 고생해서 들어왔다고 사모님한테 대우받고 자식들도 잘 키워가지고 자식도 두 분 다 공무원인데 우리 아버지가 다시 이러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택을 잘했다고 저희하고 어제 통화를 해가지고 제가 그분 근황을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일은 잘하고 계세요? 그랬더만은 제가 소개시켜준 오퍼 어르신한테 가서 정식적으로 그 회사 물류 일을 배송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탑원대 가서 오다 찍어가지고 하는 일까지 다 본인이 마스터를 해가지고 잘하고 재밌다고 그래요. 고맙다고 저희한테 감사 인사를 전하시더라고. 예. 선탑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요, 선탑에서 나가시는 분들은 거의 실패할 확률이 없는데 선탑 안 하시고 본인 고집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사전에 지식이 없으면 많이 실패할 확률이 좀 높죠. 예.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도 자기만의 그 일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도 잘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1년이건 2년이건 하다 보면은 그 타성에 젖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잘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좀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것도 어려운데 사실은 또 나이가 드니까 남의 얘기나 그런 걸 잘 안 받아들이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기도 오포 사시는 어른이 지금 78살인데 이분은 벌써 일을 하시면서 그러더라고. 78살 드신 오포 어르신도 하는데 자기는 80세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라고 봐요. 본인이 체력 관리도 잘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는 80까지 일을 하겠다고 저한테도 어제 통화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예.
대표님, 그 매매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자가용 트럭으로 남의 짐을 옮겨주고 돈을 받아도 되느냐는 겁니다. 답은 명확히 안 됩니다. 오늘은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가 왜 위험한지,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왜 근절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송이 왜 문제입니까? 예, 매매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데요. 흰 번호판 자가용 화물차로 남의 짐을 좀 옮겨주고 돈을 받아도 되냐는 건데요. 답은 명확하죠. 절대 안 되죠. 화물자동차 운수사법 제56조에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가 사용자가 그 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걸 금지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죠. 천재지변 같은 예상에서 허가를 받는 경우만 길이 열리는 거죠. 아무나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는 상시적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는 가능한데요. 사실상 원칙 금지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이 선을 넘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를 제대로 한번 짚어보려는 겁니다. 네. 정식 계약 없이 잠깐 도와준 것도 유상 운송입니까? 가장 흔한 오해가 이건데요. 정식 운임 계약서를 안 썼으니 괜찮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법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어떤 명목이든 대가가 오가면은 유상행위로 보는 거죠. 기름값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도 유상이고, 지인 부탁이라고 수고비를 받아도 유상이고, 심지어 자기 흰 번호판 차를 남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것도 위반이죠. 거리와 금액의 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가 유일한 기준이 되는 거죠. 아는 사이에 좋게 넘어가려다가 신고 한 번에 재판정에 서는 사례도 실제 있는 거죠. 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네, 적발되면 벌어지는 일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되는데요. 첫째는 형사처벌 대상이고요. 허가 없이 돈을 받고 화물 운송을 하면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규정되어 있죠. 단순히 아르바이트 감각으로 시작했다가 재판까지 간 사례들이 실제 좀 있죠. 둘째, 차량 자체에 대한 처분인데요. 법 제56조 2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유상 운송에 쓰인 자가용 화물차의 사용을 6개월 이내 범위 내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행 정지를 내린다는 얘기죠. 생계용 차가 몇 달씩 묶이는 셈이 되는 거죠. 셋째는 보험 문제인데요.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영업용 화물 운송에 대한 보험을 들고 유상행위를 하지만은 자가용 문제가 자가용 차량 가지고 유상행위를 했을 때는 이 보험 문제가 처리되지 않을 수가 좀 큰 거죠. 만약에 이거를 영업용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합법적이지만은 자가용 가지고 불법 유상행위를 했는데 그 보험 자체가 불법 유상행위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예. 보험 문제가 왜 문제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자가용 보험 약관은 대부분 영리 목적의 유상 운송 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면책 조항을 두고 있고요. 벌금보다 이쪽이 더 무섭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죠. 사고가 크게 나면은 벌금 몇백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수억 원의 배상 책임을 혼자 다 떠안아야 되는 거죠. 상대방 차량 수리비나 사람이 다치면 치료비와 유조료까지 전부 자기 돈으로 물어줘야 되는 거죠. 자가용 번호판으로 몇 번 돈을 벌어오려다가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건 과장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네. 왜 법이 이렇게 강하게 막아놨습니까? 왜 이렇게 강하게 막아놨나가 궁금하실 건데요. 이유는 명확하죠. 영업용 차량은 허가제로서 공급을 관리하고 운송사고에 대한 보험과 책임 체계를 별도로 갖추도록 되어 있고요. 자가용 유상행위는 이 체계 밖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화주에게도 도로 위에 다른 차에게도 사각지대가 되는 거죠.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지 불분명하고 화물이 파손돼도 구제받기가 좀 어렵죠. 세금 문제도 있죠. 영업용은 부가세와 소득세를 신고하는데 자가용 유상행위는 이런 절차를 우회하는
탈세 성격도 있는 거죠. 네. 예. 처벌 규정이 이렇게 강한데도 왜 근절되지 않습니까? 왜 근절이 안 되는지 짚어보면 핵심은 처벌 대상의 한계죠. 현행법은 차주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차주가 아무리 처벌받아도 그 물건을 맡긴 화주나 중간에서 소개해주는 알선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니 근본적으로 근절이 어렵게 되는 거죠. 불법 유상을 방조하는 화주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죠. 여기에 단속도 문제가 좀 있죠. 실제 단속 인력이 부족하고 관심도 낮아 현장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지금 현실이죠. 결국 걸리는 사람만 걸리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매매 현장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까?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은퇴자분들인데요. 퇴직 후에 자가용 트럭이 한 대 있다고 여기저기 아는 사람이 물건을 옮겨주면서 용돈벌이를 하다가 걸리는 사례가 좀 실제로 있죠. 좋게 도와주려던 게 벌금과 차량 정지, 최악의 경우 보험 문제까지 겹치면서 노후 자금을 크게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결론은 하나죠. 대가를 받은 운송을 할 거라면 영업용, 즉 노란 번호판 체계 안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미 허가된 번호판을 양수를 받거나 운송사 소속으로 들어가거나 허가받은 차량의 운행을 이어받는 방법이 유일한 거죠. 네. 배번호 택배 차량 문제도 지적되고 있죠. 배번호 택배 차량 문제도 함께 짚어보는데요. 택배용으로 발급받은 배번호 차량이 현재 8만에서 9만 대까지 늘어난 것도 큰 문제인데요. 배번호는 등록제로 운영되면서 허가제, 예외 조치로 증차가 계속 가능해진 결과인데요. 문제는 이 배번호 차량들이 본래 목적인 택배 물량만 실어 날려야 하는데 일반 화물 운송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시에서 허가 내줄 때는 택배 물량만 실어 날려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일반 화물업계의 물동량을 침범하는 구조가 된 거죠. 배번호 차량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시급하다고 보는 거죠. 네. 이걸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배번호판이 일반 화물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해외사를 보면은 우리와 접근 방식이 좀 크게 다른데요. 일본은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차주뿐만 아니라 화물 차주까지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서 불법 유상은 사실상 근절했죠. 유럽 일부 국가도 업계 자율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즉 처벌 대상을 화주와 알선자까지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 거죠. 한국은 차주 단독 처벌로 한계가 명확한 만큼 이런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첫째, 화물 차주와 알선자까지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을 해야 되는 거죠. 차주만 처벌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할 수가 없죠. 둘째는 배번호판 차량이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관리를 강화해야 되는 거죠. 셋째는 지금 화물 업계는 유가 변동과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데요. 자가용 불법 운송이 합법 차주들의 일감까지 뺏어가고 있는 상황을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정부의 무관심이 계속되면서 불법 운송은 확산되고 결국 산업 질서와 국민 안전 모두가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영업용 목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자가용 유상 행위는 반드시 단속돼야 되고 근절돼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6년 8월 9일입니다. 개인 소형 번호판, 그 다음에 개인소형 전기차 번호판이 조금 빠졌고 그 외에 번호판 시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송은 벌금, 차량 정지, 보험 면책까지 3중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처벌 확대와 배번호 관리 강화가 지금 시급한 시점입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지였습니다.